기생충에서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지하에서 이렇게 침수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없고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고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연극 아니면은 해외여행 그리고 고가의 가외. 문화는 사실 여유가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데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행도 잘 다니시고 그림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하면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크기 때문에 문화의 그런 격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결론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는 그 모습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회학적 시선으로 세상의 고정관념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글을 쓰는 작가 오찬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그것도 작품상까지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빈부격차를 매우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숨겨져 있는 상징,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격차, 수직적인 격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래의 삶은 매우 비인간적이죠. 그 폭우가 내리던 날 그 반지하의 모습은 결코 영화 속 설정이 아닙니다. 2022년 8월 서울 한복판에서도 들어온 빗물을 피하지 못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생충 영화에서도 부단히 강조되듯이 위와 아래가 구분되는 선명한 선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영화가 그런 수직성을 통해서 빈부격차의 본질을 잘 보여주었기에 공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 수직성의 문제는 빈부격차를 주제로 강연을 할 때도 발생합니다. 저는 영화 기생충을 소재 삼아 양극화가 야기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여러 초중고에서 강의 형태로 다루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난간을 마주합니다. 이른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반응도 수직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양극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가난을 바라보죠. 또 그 반대쪽에서는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이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처럼 다뤄질 때 그런 느낌은 1차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청소년 시기에는 뭔가 자신이 더 어떤 모욕적인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한국 사회에서 빈부격차 논의가 좀 좋은 쪽으로 확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빈부격차의 논의를 좀 보고 있으면 통계 자료 나오고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격차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심각하면 격차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모색하자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돼도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이 문제를 심각하기는 심각한데 심각하니까 당장 머리를 맞대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주제를 끌고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문제를 다루곤 있지만 이상하게도 결론은 초중고는 물론이고 성인들도 자본주의 사회라서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는 그 모습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기생충이 당연히 떠오르고요. 기생충에서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지하에서 이렇게 침수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선택의 자유가 있고 없고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고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연극 아니면은 해외여행 그리고 고가의 가외 병원도 좋은데 이렇게 종합검진 한 30만 원, 4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전화해서 예약해서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가야 되는 선택의 폭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먹는 거에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해서 맛있는 음식 아니면은 비싼 음식점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직접 해서 먹는 그런 가장 절약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빈부격차는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빈부격차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다른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형태로 사회에 존재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소득과 자산의 여러 격차가 모여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차이가 교육의 빈부격차, 건강의 빈부격차, 문화생활의 빈부격차 이거 말고도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 교육과 건강과 문화생활의 차이는 당연히 누군가가 소득과 자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계속 이것이 몇 바퀴 순환을 하다 보면 이 빈부격차는 굉장히 벌어져서 이런 체념의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득이죠. 소득 차이가 빈부격차의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소득이 지위별로 다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럼 그 차이를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 빈부격차는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어떤 거냐면 빈부격차는 심각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하다. 그러면 이 원인을 가지고 줄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심각하다 그러면 약간 뭔가 추상적으로 심각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논의가 나오면 뭐 대기업이 들어가기 힘든데 돈 많이 벌어야지.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시험도 안 치고 회사 다니는데 그럼 쟤들이 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논의에 들어서면 그 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빈부격차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빈부격차가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인지를 한다면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빈부격차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만큼 더 많은 기술과 더 큰 지혜를 갖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만큼 또 건강 또한 저희가 일전에 코로나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수급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조달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또 병원 역시도 지금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조금은 여유롭게 진료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부분도 문화는 사실 여유가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데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행도 잘 다니시고 그림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하면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크기 때문에 문화의 그런 격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591만 원, 중소기업은 286만 원이었습니다. 2배가 넘는 격차고 금액으로는 3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나네요. 전년도보다 더 이 금액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집니다. 20대는 1.6배인데 50대는 한 2.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대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이 빈부 격차가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기업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죠. OECD 기준은 250명을 가지고 대기업을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2021년 기준 13.9%인데 이것은 OECD 32개 나라 중에 최하위입니다. 전체 평균 3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규모를 떠올려 보면 대기업의 몇 회사들을 언급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은 25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300명을 기준으로 이 대기업을 분류를 하는데 그 300명 정도로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대기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 소득이 얼마다라고 해도 그거는 굉장히 어떤 유명한 회사, 연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저 위에서 평균치를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2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13.9%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평균 수입은 그 대기업 평균 소득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전자, 무슨 자동차 그런 어떤 회사 연봉 대비 다른 대기업, 우리가 보통 300명 이상 대기업을 설명을 할 때 그 기업들과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의 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대기업도 그런 기업의 60%에 못 미치고 중소기업은 40%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2023년 기준 100대 기업의 절반 정도가 평균 연봉을 한 1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위에 한 50대 기업은 평균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사자 수가 한 300명쯤 되는 그런 기업의 평균 급여는 한 연봉 6천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월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런 기업이 한 40%라고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어떤 연봉이라든가 중위소득이라든가 이런 계산을 해보면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평균 소득 591만 원이라는 것도 대대기업, 슈퍼 대대기업에서 평균치를 끌어올려서 나온 숫자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90여 명은 연봉 6천보다 아래의 소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월급쟁이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 연봉이 8천, 9천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연봉 6천이면 세후 월 한 416만 원 정도가 되고 연봉 5천이면 세후 한 35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 중위소득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내가 월 한 400만 원 정도 벌면 평균의 아주 이상, 거의 위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월 400만 원을 버는데 내 혼자 살면 어떻게 살겠는데 가족이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또 어쩌다가 내 집이 있으면 353만 원 받고도 잘 살겠는데 월세를 내야 된다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거나 막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한국 사회에서 4인 가족이 편안하게 살지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는 부분이 1차원적인 산업군이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회사를 가서 8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반면에 저는 보이는 유형의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IT 계통 산업군에 계시는 분들의 연봉을 들으면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우리처럼 유형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열심히는 하지만 그 대가라든지 가치를 보장받는 게 비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상대적인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마다 이렇게 복지 수준이 차이가 나가지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학비가 많이 드는데 학비 보조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 보조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 그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심각하죠. 근데 이것도 뭐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개선하자고 말만 하면 뭐 비정규직 공부도 안 해서 비정규직이 되었는데 뭐 왜 쟤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격차를 줄이지 않고 빈부격차는 결코 줄어들지 않겠죠. 2024년 8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 격차가 174만 8천 원이 되었는데 7년 연속 계속 최대치를 경신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간격이 벌어졌고 야, 안 돼. 간격을 좀 좁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회적 여론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3개월 평균치를 내보니까 정규직은 379만 원 정도를 받고 비정규직은 20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일부의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한국 사회 빈곤을 다룰 때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사회든 100% 완벽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수치가 845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2%의 비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이미 직업의 한 40% 정도가 되게 불안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국 사회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법이 보장하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3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양질이 아닌 일자리라 그러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많은 일자리들이 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운이 나빠가지고 조금 뭐 나쁜 사업주를 만나면 그것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챙겨주는 사장님이 막 고마운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나쁜 사회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가 넘거든요. 이건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죠. 저 위에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인 기업이 있고 뭐 아주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저 아래에 법이 보장하는 최저시급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이것은 시스템의 어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식사를 하기에는 15,000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을 했을 때 1시간 근로를 한 다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정도의 금액은 15,000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먼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정에 들어가는 돈을만 생각하면은 지금 월급이 너무 적다. 10% 20% 이상은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물가가 모든 게 다 따라서 도미노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다른 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좀 멈추거나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비라든지 아니면은 밥값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5,000원짜리 이하 밥은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0,000원 아니면 12,000원, 싼 데는 8,000원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쓰고 있고요. 자, 한국의 이런 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격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헬조선이다라고 하면 막 전 세계 숫자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살기 힘드냐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2, 11위의 경제 대국인데 그리고 뭐 안 한 스포츠가 없잖아요. 뭐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뭐 월드컵에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상태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불평등이라는 거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인간의 심리죠. 그 순간에 내 할아버지는 그때는 화장실도 회사에 잘 없었는데 우리 회사는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야 뭐 그러면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게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실제로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안심할 수치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 증가한 11.7%였는데 이 증가폭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거죠. 소득 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 증가해서 34.4%를 기록을 하는데 이 증가폭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어떤 흐름이 그 흐름이 뭐 열심히 하면 된다, 공정한 사회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 증가폭이 뭔가 오르고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 부자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간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니 계수 유명하죠. 그런 지니 계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항상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약간 낫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이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그 불평등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캐나다 그런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시 선명하게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들보다 굉장히 높은 지니 계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니 계수,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회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이겠다, 심각하다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지니 계수가 우리가 스웨덴, 캐나다 그 수치에 있으면 그거는 빈부격차는 다 심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빈곤율이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면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빈곤 문제는 사실상 좀 착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데이터를 접근을 해보면 안심할 숫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정도의 소득을 갖는 그런 가구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로 이렇게 추려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그
그 상대적 빈곤율이 15% 정도가 되는데 역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딱 수치적으로도 이미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나마 한국 사회가 어떤 소득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이 수치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